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53강, 바로 박정희 정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9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04에서 106쪽, 113에서 115쪽, 120쪽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 네 번째 박정희 정부 공부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되게 양이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공부하실 때는 박정희 정부를 정치와 경제 나누어서 선생님이 정리해준 그 틀 안에서 여러분이 뼈대를 잡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차 개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961년에. 자, 근데 박정희가 내걸었던 명분이 뭐예요? 난 권력을 탐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반공과 경제개발. 저 공산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군정을 실시하다가 법 바꾸죠. 다시 한번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4년으로 바꾸고 본인이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나와서 5대 대선에 당선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박정희를 뽑아준 이유는 뭐야? 경제개발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 그 박정희는 뭐 해야 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겠죠. 경제개발 해야 돼. 근데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돈이 국내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돈 어디서 구해야 돼? 해외에서 구해야겠죠. 박정희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모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였죠?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그다음 서독의 광부 간호사 파견, 이런 거 플러스 또 외채, 이런 것 통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 경제개발의 특징 기억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형 노동집약적 경공업,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그런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둡니다, 여러분들. 저비용, 저임금, 저고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제개발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박정희는 한 번 더 그 경제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그게 바로 6대 대선이었죠. 그죠? 이때는 사람들에게 경제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압도적 격차로 윤보선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입니다. 자, 근데 이게 6대 대선 당선이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뭐가 터져? 위기에 의해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막 터지죠? 북한에서는 내래 박정희 뭐가지 따라왔으다 라고 말하던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 간첩들이 오기도 하고 푸에블로우 사건,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등 각종 위기가 터집니다. 근데 말했죠?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면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공부해? 봐라. 저 북한 놈들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 봐라. 근데 저 북한 놈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목을 물어뜯을 사나운 늑대 1위들이다. 자, 그러면 저 사나운 빨갱이 공산주의 늑대들로부터, 저 이리떼들로부터 누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5대 대선, 6대 대선, 나 벌써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을 몇 번밖에 못한다? 임기 4년에 중임 2번밖에 못한다. 그럼 나 임기 끝나면 누가 너희를 지켜주지? 그래,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더 할게. 딱 한 번만 더 지켜주면은 내가 진짜 이 나라 저 공산주의로부터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너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6차 개헌을 진행하죠. 저 공산주의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번 똑같아. 늘 박정희의 캐치프레이즈는 반공이랑 경제개발이야. 그를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대통령 해야 돼. 그러니까 법 바꿔서 대통령을 몇 번까지? 3번까지 하게 해주자.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제가 3선 개헌인데 이거 3선 잘못 적었어요. 3선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법을 바꾼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이제 5대, 6대를 넘어 7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박정희랑 김대중이 붙는다고 했죠. 박정희는 뭐라 말해요? 국민 여러분, 전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저 진짜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저 믿고 뽑아주시면은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 달라, 저 찍어달라,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표 달라고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박정희의 대항마로 나온 영화 이웃사촌의 주인공인, 그 영화에서는 오달수 씨가 주연 맡았었던 그 김대중, 당시 40대였어요. 젊은 청년 김대중은 말합니다. 청년은 아니죠. 젊은 남자 김대중은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말을 믿고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박정희를 한 번 더 찍어줘서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땐 국민 여러분들은 다시는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바라는 건 영구 집권, 독재, 총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뽑아주시면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독재가 될 거니까요. 자, 완전히 격렬한 디퓨전이죠, 여러분들. 자, 누가 과연 진실을 말했을까요? 둘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대통령 선거 누가 이겼냐? 박정희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그 경제개발의 그 효과도 남아있고, 또 위기, 북한이라고 하는 그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사람들을 그래도 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공과 경제개발 아까지 먹히던 시대였단 말이야, 확실하게. 근데 그렇다고 쳐도 얘들아, 이때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630만 표를 얻고요, 김대중은 540만 표를 얻어. 100만 표도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박정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충격을 받아. 박정희 사실 이때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대. 근데 저 새파랗게 젊은 김대중한테 질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도 되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박정희는 약속을 지켜요. 다시는 국민들에게 표 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 왜? 너 이제부터 나한테 표를 줄 권리가 없어질 거니까. 이거예요. 뭐? 독재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7대 대선에 당선되고요. 바로 여기 오늘 배울 핵심 주제, 유신체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7대 대선이 끝나고 72년부터 79년까지 이름하여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통해서 독재의 길로 돌아서요. 여기 둘 다 진실만을 말한 거예요.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 너희 이제 나한테 표를 못 줘. 김대중 진실을 말한 거죠. 김대중 말대로 된 거잖아. 국민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 뽑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박정희가 여러분 7대 대선 세 번째 대통령이, 세 번 연속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왜 유신체제, 이름하여 독재의 길로 들어섰느냐? 배경을 보시면 이런, 자봐 얘들아, 이번 시간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울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입니다. 이 유신체제가 왜 등장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 세 번까지 해서 법 바꾸고 당선됐잖아. 당선된 거잖아, 어쨌건. 세 번 대통령 된 거잖아. 아슬아슬하게 있건, 뭐 큰 차이 있건, 이긴 거잖아. 당선됐잖아. 근데 왜 당선되고서 이런 독재를 했느냐? 배경 볼게요. 일단,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국내, 누가 성장했다? 야당.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이 야당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라는 게 있는데, 권력을 잡은 쪽을 여당이라 부르고요, 권력을 잡지 못한 쪽을 야당이라 불러. 대표적인, 여러분, 지금은 국민의힘당이지만 예전에 무슨 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었죠?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박근혜 당이 자유한국당이었잖아. 그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잡은 여당이 된 거고, 자유한국당 이제 이름 바꿨죠. 국민의힘당으로. 국민의힘당이 야당이 된 거야. 권력을 잡지 않은 쪽이 야당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크게 성장했지만 했잖아. 야, 얘들아, 지금이야 여러분에게 김대중이 유명한 사람이지. 이때 김대중은 박정희 입장에서는 진짜 새파랗게 젊은 놈이란 말이에요. 듣보잡이란 말이야. 박정희 입장에서는 저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질 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반공과 경제개발이 먹히곤 있지만 이 박정희의 반공과 경제개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야당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봐봐, 이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거를 통한 집권 연장이 어렵구나.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박정희에게 마음이 멀어졌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때쯤 되면은
경제가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해. 그 전까지 막 미친듯이 성장하던 경제가 이때쯤 되면은 경기가 슬슬 침체하기 시작해서 이제 좀 국민들이 불만이 증가합니다. 그럼 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때 썼던 전략이 뭐였죠? 수출 지향. 정부 주도 해외 의존 수출 지향.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경쟁력은 뭐밖에 없어? 저렴한 가격, 저비용이었죠. 그죠? 이 저비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시키는 저임금, 그리고 이 저임금을 위한 저고가였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노동자랑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불만이 안 터져 나온 게 희생하는 만큼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도 그래도 희생하는 보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제가 좀 추춤거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야, 경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몇 년째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몇 년째 쌀 가격은 제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몇 년째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째 제값 받고 쌀 못 팔고 있고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네가 말하는 경제개발도 이제 휘청휘청한데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나도 이제 월급 올려주고 쌀 가격 제대로 받게 해줘 라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저임금 정책, 사회적으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 수출을 위한 저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했잖아. 이래서 이제 노동자들도 먹고 살게 해달라, 월급 좀 올려달라, 전태일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리고 농민들도 언제까지 우리 농촌은 도시를 위한 빵 셔틀을 해야 되느냐, 도농격차 너무 심하다, 이촌년도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야. 거기다가 국외적 봐봐. 지금 박정희의 캐치프레이즈가 두 개라 그랬죠? 경제개발과 반공이었잖아. 그치? 경제개발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경제개발이 흔들리니까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쌤, 반공이 남아있잖아요. 아니야. 반공도 흔들려. 경제개발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반공도 흔들립니다. 반공은 왜 흔들리냐? 이건 국외적 배경을 봐야 돼. 당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돼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트루먼 독트린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반에 대한민국 그 통일을 위한 노력할 때 여운형이랑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좌우합작위원회 기억나죠, 여러분들? 좌랑 운을 하나 합치겠다. 근데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한 게 뭐야? 그래,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해주고 통일정부 수립을 지지해주던 미국이 입장을 바꿨잖아. 통일정부에서 우리를 따르는 우익 단독정부를 만들겠다.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죠? 미국 대통령 헨리 트루먼이 더 이상 공산주의랑 어울리지 않겠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겠다! 라고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반공이 엄청 심해졌잖아, 얘들아. 기억나? 트루먼 독트린 반공 심해진 거, 얘들아? 그래서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닉슨 독트린이야. 독트린은 정책, 선언이란 뜻이고 이때 대통령 이름이 닉슨이었거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은 닉슨의 선언, 닉슨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트루먼 독트린이랑은 완전 반대야.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을 심화시켰다면 공산주의랑 싸우겠다 이거였다면 닉슨 독트린은 더 이상 공산주의랑 이렇게 싸우지 않겠다. 공산주의랑 화해하고 잘 지내보겠다 라고 말한 거야.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야, 얘들아. 지금 우익 냉전이 뭐예요? 미국으로 대표되는 우익 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좌익 진영이 그 긴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냉전이었잖아. 근데 지금 우익의 대표인 미국이 더 이상 이 좌익,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과 갈등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름하여 냉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그 트루먼 독트린이랑 좀 비교하는 거 나와. 이 닉슨 독트린을 여러분이 비교해 두셔야 돼요. 트루먼 독트린 같은 경우는 뭐였죠, 여러분들? 이게 47년이고 이건 이제 냉전이 심화된 거였죠. 빨갱이 쓸어버리겠습니다 이거라면 닉슨 독트린이 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더 이상 좌익 세력이랑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냉전의 완화예요. 완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 봐봐. 박정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 늘 반공. 저 위험한 빨갱이, 북한 저 빨갱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저 북한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하는 그 반공 이념으로 버텨왔잖아. 근데 지금 미국부터가 더 이상 공산주의랑 안 싸우겠대. 이러니까 반공에 기반을 둔 그 반공 정책 유지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미국부터가 지금 반공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공을 이야기해. 반공에 기반을 둔 정권이 약해지는 거야. 봐봐. 박정희의 2대 캐치프레이즈. 경제개발 흔들흔들. 반공 흔들흔들.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만한 캐치프레이즈, 명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죠.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날 것인지 뒤집어 엎을 것인지. 박정희의 선택은 뒤집어 엎는 거야. 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죠.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면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야. 지금 위기예요. 박정희의 2대 캐치프레이즈인 경제개발도 흔들리고 있고 반공도 흔들리고 있잖아. 이 중에서 이 흔들리는 반공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동안은 그렇게 줄기차게 빨갱이 몰아내자 반공 외쳤다면 이제는 갑자기 또 바꾸고 있는 거야. 이 위기를, 이 냉전이 완화되는 더 이상 반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본인의 기회로 만듭니다.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평화의 사도로 탈바꿈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은 프린트 아래 나와 있지만 전 여기다가 적었어요. 공간 관계상. 바로 이 냉전의 완화라고 하는 반공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한 7.4 여기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왜 7.4냐면 74년에 발표돼서 그래요.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이게 여러분 그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은 7.4 남북 공동성명 자료가 나와 있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최초예요. 그 전까지는 북한은 남한만 보면 적화 통일시켜버리겠어 이러고 남한은 빨갱이 몰아내겠다 이렇게 서로 만나기만 맞짱 뜨겠다는 얘기만 했는데 이땐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우리 이렇게 냉전이 완화되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싸움 얘기만 하지 말자. 우리도 결국 뭐 해야 한다? 통일을 해야 한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야. 이제 싸우지 말고 이런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 닉슨 독트린으로 시작된 냉전의 완화,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 그럼 통일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그 통일의 원칙, 거기 나오는 거예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받음 없이 어떻게 자주적으로, 동그라미 쳐, 자주적이란 말을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뭐에? 평화적 방법, 평화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뭐 해야 한다?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한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바로 내용, 자주,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갑자기 되게 뜬금없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몰아내자, 빨갱이로부터 지켜주겠다, 반공 외치던 사람이 닉슨 독트린으로 전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냉전이 완화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반공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 공동성명이야.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과 북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서 같이 합의한 거예요. 되게 잘 나옵니다. 키워드 이거. 아마 빈칸 뚫는 단답 서술형 문제 나올 때는 엄청 잘 나와. 꼭 3대 원칙 알아두세요. 객관식이가 서술형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쌤, 우리 통일 되는 거예요? 되긴 멀대. 안 됐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진짜 얘들아, 남한과 북한이 이제 닉슨 독트린으로 평화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냉전이 완화됐으니까 우리도 정말 통일을 해보자 라고 한 걸까? 아니야. 겉으로는 통일의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 당시 여러분,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했어요. 우리도 반공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듯이 북한도 저 미제 앞잡이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남한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적화 통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적을 만들어. 그래서 적이 있을 때 내부가 단결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하고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평화 분위기가 연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거야?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국제적 분위기가 변했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서로 통일해야 돼. 근데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3대 원칙이 필요한데 그거 알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안정돼야 될까? 불안정해야 될까? 그래, 이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돼야 돼. 그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내가 권력을 더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러니까 냉전이 심할 때는 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오니까 이런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3대 원칙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라고 남과 북이 맞춘 거야. 그래서 진짜 좀 슬픈 게 이 7사 남북공동 발표됐죠? 이때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은 통일되는 줄 알았대. 헉, 뭐야?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막 이런 분위기고 이런 얘기를 남과 북이 하니까 통일되는 거야?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남한에 있는 우리 아들 만날 수 있는 건가? 하고 사람들이 확 좋아했다? 근데 7사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약속이나 한 듯이 남북한에서는 독재 정권이 들어옵니다. 남북한의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된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통일을 이렇게 3대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그를 위해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서 북한도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을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북한 보면은 위대한 수령동지 이러잖아. 이때부터 나온 거야.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김일성 수령동지들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김일성에게 몰빵시킨 사회주의헌법.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재 북한이 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없죠. 그런 사회주의 독재 헌법이 나온 거고 남한은 뭐야? 유신. 박정희를 영구 집권의 길, 독재로 만들어준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기억해둡시다. 순서. 봐봐 얘들아. 여기서 순서. 이런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반공의 기반을 둔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약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평화 분위기에 맞추어서 뭘 발표해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죠. 남과 북이 함께 이야기합니다.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의 원칙,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한 거예요. 우리 이제 평화 분위기에 맞추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서 뭐 하겠다? 통일하겠다. 어떻게 통일하겠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으로 통일하겠다. 근데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권력을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해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닉슨 독트린,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뭐? 독재체제. 그럼 얘들아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자료로 딱 줘. 그 다음에 다음 자료가 발표된 결과로 옳은 것을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하면은 이게 나와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발표되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발표됐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 평화롭게 통일하겠다는 원칙이 발표되고 나온 결과가 독재 정권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한 기회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온 순서 닉슨 독트린 7.4 남북 그 결과가 이 독재 정권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신헌법 이렇게 나온 유신헌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현대사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저도 고등학생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쳐요. 되게 빨리 나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배웠다는 걸 전제해서 엄청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안 넣어두시면 나중에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나온 유신헌법 이름하여 7차 개헌. 와, 벌써 7차까지 나왔다, 얘들아. 나중에 한번 정리하자, 개헌도. 자, 이 유신헌법. 박정희는 이 유신헌법을 뭐라 불렀냐면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뭐 들어봤는데? 민족적 민주주의 당연식 기억나? 한일협정 과정에 사람들이 반발했잖아. 6.3 항쟁. 그때 말했지? 박정희 네가 말하던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딴 거라면 그 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족적 민주주의 당례식을 이야기했잖아. 이 민족적 민주주의가 박정희가 정권 잡았을 초반에 이야기한 캐치프레이즈라면 이때 이 독재를 위한 유신헌법으로 법 바꾸면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유신헌법은 독재가 아니다. 이건 독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민주주의다 라는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얘들아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의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어져 온 게 민주주의거든? 그러니까 박정희는 말한 거야. 이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서양 애들이 만든 제도다. 그 서양 애들이 만든 제도가 지금 우리한테는 온 거 아니냐. 근데 서양 애들에게 맞는 제도가 우리한테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는다. 한국인에게는 서양 애들이 만든 게 아닌 우리 한국인에게 알맞는 한국어 패치가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역사쌤이 이 유신헌법 발표됐을 때 초등학생이었대. 그때는 학교에서 유신헌법 발표됐을 때는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축제하잖아. 축제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연극이나 공연을 무조건 해야 됐어. 그때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이 주연배를 맡았대.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말하시더라고. 어떤 연극을 했냐면은 아빠 양복을 빌려 입고 그 어린 선생님이 아빠 양복을 빌려 입고 무대에 올라온 거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막 팔 길다고 막 질질 끌리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뭐야 이 서양 애들이 만든 옷은 우리 한국인의 몸에는 맞지 않아 하고 양복을 딱 벗으니까 몸에 뭐가 나오는 거야? 딱 맞는 옷이 딱 나오는 거야. 역시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유신이 최고야. 이런 연극을 했대. 그때 선생님은 와 주연 배우다 이래가지고 좀 좋아했는데 지금 진짜 이래 갈더라고. 진짜 내가 그때 무대에 올라간 그 기억을 도려내버리고 싶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한국어 패치가 이루어진 민주주의. 자, 그러면 과연 서양인들에게 맞지 않고 우리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한국어 패치가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박정희가 말했죠.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 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왜? 너희 더 이상 날 뽑을 권리가 없어. 대통령 간선제예요. 더 이상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통령 간선제가 나쁜 거라 배웠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 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 직선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본인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직선제고, 간선제는 뭐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누굴 뽑아요?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지. 그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대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 국회의원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대통령 간선제예요. 기억나지, 얘들아?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들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간선제잖아. 간선제가 얘들아 비민주적이거나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미국도 간선제야. 근데 이때 박정희가 한 간선제는 이상한 간선제예요. 대통령을 간접 선발하는데 대통령 누가 뽑냐? 국회가 아닙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름이 뭔가 야리끼리 하죠, 여러분들.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대통령을 뽑아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냐? 지금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든 명분이 뭐니? 유신헌법이 뭐 이후에 나온 거야? 그지? 7.3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거잖아. 이런 국제적인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생긴 냉전의 완화,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으로 통일을 할 건데 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통일을 어쨌건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 그래서 이름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붙인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통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여러분들 박정희 팬클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박정희 팬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완전 박정희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으면 누굴 뽑아요? 당연히 박정희를 뽑아주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안 적었네요. 8, 9대 대통령을 뽑아. 박정희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8대 9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겁니다. 아무튼 대통령 간선제. 그럼 이렇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국회의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본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는 게 국회의원이야. 국민에게 뽑히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어요. 이 유신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쌤, 뽑는 게 아니라 추천이잖아요. 누가 추천하냐면은 박정희가 본인의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명단 3분의 1, 전체 인원의 3분의 1의 명단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 얘네한테 줘. 통일주체국민회의한테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적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하고 딱 넘겨 3분의 1을. 그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어떻게 할까요? 네, 각하 올바르신 결정입니다 하고 딸랑딸랑 통과야. 그러니까 말은 추천권이지 실제로는 임명권이에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박정희가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천하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 명단을 보고서 국회의원으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와우.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3분의 2밖에 못 뽑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국회를 만들죠. 그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 문 닫아버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야 국회 해산 하면 끝.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도 있냐?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조치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안 적었네요. 헌법이 정지되는 거야. 헌법이 뭐죠 여러분들? 법 중의 법이야. 이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법 중의 법, 헌법입니다. 누구도 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뭐예요?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헌법 위반해서 대통령 나간 거예요. 헌법은 얘들아 절대적인 원칙이야. 근데 그 헌법을 스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헌법에선 여러분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광장을 막 걸고 있는데 웬 남자가 오더니 경찰입니다. 이현규 씨, 뭐 누구누구 씨, 뭐 박민채 씨, 류하나 씨 얼마 전에 물건 훔쳤죠? 지금 경찰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일로 와요. 여러분 다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아니야. 그럼 딱 말해야 돼. 손 딱 뿌리친 다음에 말해야 돼요. 나 지금 데려가고 싶으면 검찰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갖고 오시라고. 그래야 가겠다고. 아니면 내 몸에 함부로 손대면 나 신체권 위협한 걸로, 나 안전권 위협한 걸로 나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기본권을 칠 수 없어.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조사받게 하고 싶으면 영장 갖고 와야 돼. 그게 없이 여러분 못 데려간다고. 근데 그렇게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있지. 근데 그 헌법을 박정희가 긴급조치 아니라 말해 헌법을 스톱시켰으니까 긴급조치가 딱 발동되는 순간 대한민국 헌법이 사라지는 거야. 헌법이 스톱되는 거야. 그 말은 헌법이 스톱된다는 말은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도 작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헌법이 정지되는 순간 그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국민 기본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젠 경찰이 그냥 잡아갈 수 있는 거야. 박정희가 긴급조치 언제 때리냐면은 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막 민주주의 돌려다오, 독재정권 물러가라 하고 사람들이 막 시위할 거 아니야. 아이씨 야 긴급조치 때려. 딱 때려. 헌법 스톱. 그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이것만 한 게 없지. 이 긴급조치가 발동돼서 헌법이 사라지는 순간, 정지되는 순간 눈치 볼 거 없이 다 잡아들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긴급조치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돼서 물고기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김대중 씨도 일본에서 납치당한 적 있어요. 일본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무튼. 그리고 이런 막강한, 와야, 이게 대통령의 왕이야?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심지어 헌법을 정지시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가능한 이 긴급조치. 이거 엄청 많이 발동된다, 얘들아. 긴급조치.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막강한 대통령. 임기가 몇 년? 6 year. 6년. 중임 제한 없어. 언제까지? 영구집권. 이게 얘들아 왜 영구집권이냐면은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올 수 있다? 그럼 당선 안 되면 끝이잖아요. 그치? 당선 안 되면 끝이지. 당선 안 될 리가 있니? 간선제인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잖아. 박정희 팬클럽.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기만 하면 당선이야. 근데 나오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박정희가 마음먹을 때까지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랑 비교해서 나오냐면 나중에 알아도 되나? 나중에 뒤에 얘들아 나중에 그 전두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전두환. 이 사람은 임기가 몇 년이었냐면 7년이야. 이 사람이 만들어 봐.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겠다. 단임. 그래서 임기 7년이라는 게 자료로 나오면 전두환이고요. 임기 6년이라고 나오면 유신이야. 이 두 개를 은근히 구분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7년은 전두환, 7년 단임은 전두환, 6년 중임 제한 없다는 박정희, 유신 박정희입니다. 유신 박정희. 이게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들? 한국어 패치가 이루어진 민주주의인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딴 걸 민주주의라고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뜻이 뭐야? 나라의 주인 국민이라는 거잖아. 이건 얘들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야. 이건 박정희가 나라의 주인인 거야, 얘들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 평생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독재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유신헌법. 우리나라 사람들, 각하가 하시는 건 옳습니다. 반공과 경제개발 위해서는 영구집권 하셔야죠. 이제 반공이 아니죠. 통일을 위해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을 위해서는 각각께서 기반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고 찬성했을까요? 물론 찬성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돌려다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독재정권 물러가라 하고 시위를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계층에 저항을 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학생, 언론인,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여러분, 우리 4.19 혁명 기억나요?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죠.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치적으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3.15 부정선거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잠깐만, 많이 헷갈렸네. 4.19 혁명의 정치적 원인은 3.15 부정선거였죠. 그죠? 근데 그것만 원인이 아니었죠. 또 뭐야? 경제위기. 당시 경제가 흔들렸으니까 시민들이 더 이승만 정권에 반발한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건 정치적으로는 이런 유신 정권의 유신헌법의 독재성이지만 경제도 있어. 당시 경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박정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야. 그전까지는 먹고 살게 해줄게.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켜준 게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는데 이때는 경제마저 무너지니까 이런 독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때 경제가 왜 위기였냐?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2차 석유 파동. 2차라는 건 1차도 있네요. 맞아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가 완전 아작나버리고 또 이따 어떤 일이 있었냐면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YH 무역이라는 회사거든? 이 무역회사인데 여기는 주로 여자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이 YH 무역이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그러다가 월급 언제 주냐고 미루다가 계속 월급 안 주고 막 노동자들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 YH 무역이 배라는 그 여자 노동자들 믿을 데가 없는 거야. 정부에 항의해봤죠. 회사가 월급 안 준다. 근데 정부도 회사 편이지 노동자들 편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YH 무역에 있던 노동자들이 누굴 찾아가냐. 당시 이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던 야당의 신민당의 대표인 김영삼 찾아갑니다. 김영삼 대통령 맞아. 나중에 대통령 되는 김영삼을 찾아가요. 김영삼이 그래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해서 이 YH 무역에 일하는 여자 노동자들이랑 김영삼과 신민당 의원들이 막 그 투쟁을 벌여요. 그 신민당 당사에서 막 투쟁을 벌이거든. 이 YH 무역 각성하라, 노동자들에게 월급 지불해라. 이거 잘못된 건가요? 당연한 거잖아. 이건 회사가 잘못하는 거잖아. 노동자들에게 밀리는 월급 지급해라 이랬는데 이 YH 무역이 정부에 뇌물을 막 갖다 바쳐. 그래서 이 YH 무역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정부가 경찰을 보내서 이 항의 시위를 하던 김영삼 신민당 의원 YH 영웅들을 진압하는데 아까 말했지. 시위 어디서 하고 있었다고? 야당 당사에서. 신민당 당사 건물에서 시위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로 경찰이 들어간 거야. 얘들아 원래 정치의 불문율이에요. 상대방 정당의 당사에는 경찰을 함부로 보내면 안 돼. 근데 그냥 무장한 경찰이 신민당 당사 문 빵 차고 이 빨갱이 새끼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고 시위하고 있던 신민당 대표 김영삼과 신민당 의원 그리고 YH 무역에서 일하던 여자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자 노동자들이 그 건물 창문 밖으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잘못인가요? 밀린 월급 달라고 시위하던 사람들을 경찰에 보내서 추락사시켜버립니다. 그때 김영삼, 당시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 의원이 엄청나게 분노해요. 김영삼은 제명당해, 이걸로. 박정희가 이 새끼 김영삼 잘라버려 해서 김영삼 제명당해. 근데 이제 김영삼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폭력적인 정권은 반드시 처참하게 피로써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당 모가지를 비튼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닭은 새벽에 울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날 밟는 거 싫어. 날 밟으면 일어나야 되잖아. 나는 새벽 싫어. 저 닭을 울지 못하게 하면 새벽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닭을 울지 못하게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새벽은 와요. 여러분이 모닝콜 안 맞춘다 그래도 아침은 오잖아. 마찬가지야.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모닝콜 안 맞춰도 아침은 온다 이거예요. 너희 같은 어둠의 묘신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언젠간 반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이야.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여러분들 고치면 모닝콜 꺼도 아침은 옵니다. 모닝콜 끄지만 아침 조에 좀 잘 들어와요, 여러분들. 아무튼 YH 무역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부마 항쟁. 당시 여러분 김영삼이 제명당했다 그랬잖아. 이 김영삼의 정치적 텃밭이 어디였냐면 부산이랑 마산이었어요. 그 부산과 마산에서 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키냐.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이게 부마항쟁이야. 부산과 마산. 경상도 사나이들이 이제 나선 거죠. 많이 묻다,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요. 부마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박정희와 그를 따르는 측근들은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요.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박정희랑 그 측근들, 박정희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차지철과 왼팔이라 불렸던 김재규, 그들이 이제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마항쟁 어떻게 할 것이냐. 차지철, 박정희의 경호실장이었죠. 차지철이 말합니다. 각하!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십시오. 그 사람 몇 명 죽는다 그래서 별 큰 문제 아닙니다. 각하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가 되게 고민했다 그래. 진짜 한번 지난번에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자리에서 쓱 일어나더니 품 안에 숨겨둔 권총을 딱 꺼내서 박정희에게 겨눕니다. 그리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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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박정희를 암살하게 돼요. 이게 바로 11.6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여러분 자기의 가장 믿고 있던 측근, 아까 말했죠. 박정희 정권을 떠받드는 기구 중에 하나가 그 중앙정보부라고 했잖아. 자신의 왼팔이라 불렸던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해서 술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11.6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박정희가 암살당한 거죠. 이게 1979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게 1963년이죠. 5대 대통령으로. 16년, 5대, 6대, 7대, 8대, 9대. 만에 박정희가 암살당하게 돼요. 당시 김재규는 나는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즐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담은 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 있죠? 거기서 이병헌 씨가 맡은 게 박정희를 암살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워서 그래.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좀 재밌긴 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유신헌법 당시에, 이것만 말할게요. 유신헌법은 여러분들, 봐봐. 이 순서 봐봐, 얘들아. 다 봐봐. 정리 좀 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는 유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신이 왜 나왔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7대 대선 때 박정희가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 국내적으로는 김대중을 포함한 야당이 성장해서 더 이상 정권 연장이 어려울 수 있겠다.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간다. 왜? 박정희의 2대 캐치프레이즈. 경제개발, 반공. 경제개발이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저비용을 위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횡행당하던 노동자랑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와. 거기다 결정적으로 국외에서는 반공이 흔들려.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반공에 기반을 둔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평화 분위기가 왔다. 더 이상 반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정희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7.4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대단계 3대 통일 원칙으로 통일하겠다. 평화 분위기니까 더 이상 북한이랑 싸우지 않겠다. 통일하겠다. 내가 그 통일 이루어줄게. 근데 그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돼야 돼. 누가? 내가 안정시켜야 돼서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은 독재정권이 들어왔다. 그게 바로 유신헌법이다. 한국적 민주주의, 통일주체 국민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권한 강화,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 국회 예산 긴급조치로 헌법 정지시킬 수 있고 임기 6년에 중임 제한 없는 독재정권. 이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과정 공부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닉슨 독트린, 7.4남북 공동성명, 유신헌법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순서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 나왔다. 유신에서 어떤 식으로 독재의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시고요. 당시 유신헌법의 자료가 이런 내용들이 자료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긴급조치 국회 예산, 임기 6년 이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도 나오냐? 여러분 거기 유신정권 시기 사회 모습이라고 해서 두 장의 사진 나오죠? 여기서 띄워드릴게요.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이게 유신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야. 경찰들이 바리깡 들고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기르면 밀고 다녔어. 왜? 머리를 기르는 건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해서 머리 기르면은 막 밀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자들고 다니면서 무릎 위로 몇 센치 이상은 사회의 풍기를 문란시킨다. 그래서 단속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다 잡히는 거예요. 지금 교복이면. 그래서 여자들이 항의한 거지. 아니 내가 입고 싶다는데, 내가 내 다리 내놓겠다는데 왜 너희가 뭐라고 간섭하느냐. 내 옷 입을 권리를 달라 해서 당시 여성운동에서 핵심적인 게 미니스커트의 자유를,
내 몸에 내 입으로서의 자유를 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투쟁 결과 얻어낸 게 미니스커트 입을 자유였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미니스커트 입는 걸 되게 비판하는데 얘들아, 미니스커트는 여성 인권의 상징이야. 여성이 투쟁을 통해 얻어낸 여성 인권이에요. 내가 짧은 치마 입겠다는데 왜 니네가 뭐라 그래? 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는 여성 인권의 상징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도 유신정권 하면 나오는 거야. 마치 칼을 찬 교사가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상징이듯 신사참배가 30년대 민족말살의 상징이듯 미니스커트 단속과 장발 단속은 유신정권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닉슨 독트린, 7.4 남북공동성명, 유신헌법 이 내용, 순서와 내용 어떻게 무너지는가, 미니스커트 단발 꼭, 장발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